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어제 밤 국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12조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여당은요, 야당인 한국당 반대 속에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참 여러 가지 모습 잡혔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42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래 제출했던 원안보다는 1조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요, 사실 예산안 통과 앞서서 민식이법 등 이른바 민생 법안들은 처리가 됐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시죠. 북한 트럼프가 눈 감아줄 새로운 도발 모색하나. 최근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 말의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 상황에서 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미국의 DNI, 그러니까 이 안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죠. 북한 연말 도발 가능성 있다. 백악관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어제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군사 옵션 외에 원유 카드도 있다. 원유를 아예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북한에 못 들어갈 수 없게. 그리고 북한은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눈을 감아줄 새로운 길이 된다.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 복잡한데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굉장히 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구명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현 정부의 이른바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본인의 구명 전화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인용해서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2017년 말 감찰을 받자 연락을 했다. 그리고 검찰은 수차례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윤,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도 전화 이렇게 또 실려 있습니다. 이건 좀 새로운 사실인데요. 이거에 대한 또 아마 진위 공방도 오늘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타계 소식은 어제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조문이 시작이 됐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 그에 같이 동시에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글을 보는 두 시선. 그러니까 두 시선,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제목에 소개돼 있습니다. 먼저 빚에 해당할 겁니다. 무역의 주춧돌이 된 열혈 기업가다. 이건 극찬이죠. 반면에 이제 그림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입 경영 무리수 안타깝다. 그렇죠. 사실 90년대 말에 이런 모습이 돼서 굉장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준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 두 시선이 있다는 부분이 소개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갑 MBN 논설실장 나오셨고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현근택 변호사, 변항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제 국회 상황입니다. 기습 표결.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혼란상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요. 그리고 자꾸 그러면 퇴정. 어제 법원에서
재판관이요, 판사가 검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경심 씨 공소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박항서 매직 큰 일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의사보다 유튜버. 이건 직업과 관련된데 요즘 초등생들이 이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국회 상황 좀 봐야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혼란 그 자체라고 제가 반복해서 좀 강조해 드렸는데 보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자, 매일경제입니다. 여당 슈퍼 예산 강행 처리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죠. 예산 도둑질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슈퍼 예산이니까요, 500조가 넘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슈퍼 예산 표현이 등장했는데 강행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반발도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긴박했던 하루 여야 대치 속에 4+1 수정안 표결됐습니다. 4+1, 그러니까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몇 가지 내용이 또 소개돼 있어요.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등 감액 규모 이결에 온종일 진통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걸 놓고 합의가 안 됐어요. 앞서서 사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예산안 처리하자 이렇게 일단 했었는데 뭐 사실상 합의를 못 지키게 된 겁니다. 자, 날치기 처리 이렇게 항의한 한국당, 홍남기 부총리 탄핵 소추안 발의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 날치기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홍남기 부총리에게 묻겠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피켓 들고 있죠. 날치기. 어제 상황에 또 이런 또 피켓은 또 금방 준비했나 봅니다. 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또 뭐 시위를 벌이는 건가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강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한국당의 입장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은요, 어제 통과된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할 부분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수정안 공개 2시간 만에 땅땅땅, 그러니까 표결 처리된 겁니다. 역대급 깜깜이 통과다. 그러니까 이 깜깜이라는 뜻은요, 도통 알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고 누가 삭감을 주장했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이게 표기된 건지 그것도 깜깜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여야 막판까지 예산 공방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기고 패스트트랙과 연계했다. 초법적 밀실 기구인 소소위 올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더 나가서 사상 초유로 제1야당 빼고 수정안을 만든 여당이다. 누가 얼마나 깎고 늘렸는지 공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국민의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낱낱이 공개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깎고 늘렸는지 전혀 알도리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한국당 본회의장에서 고강도 반발 도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요 이런 도중에 또 한 의원은 국회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자 바로 또 보도자를 내갖고 우리 지역구 예산 확보됐습니다. 또 이렇게 자랑을 해서 눈총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자유한국당 거세게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눈총 받았다. 이런 얘기도 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그 혼란의 현장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자유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완전 날치기의 꼼수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네요.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습니다. 오늘 저들이 날치기 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주와 민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자, 어제 혼란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 기사 오늘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안 기습 표결한 문 의장 화장실에서 의사복 넘기고 국회를 떠났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본회의가 열려서 예산안까지 처리하고 정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회의장실로 잠깐 휴식을 취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로 가서 여러 가지 항의라고 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점거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그 와중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의사봉을 부의장한테 넘기고 국회를 떠났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바뀌었죠. 의장 자리에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예산 깨고 예산안을 1번 안건으로 상정. 야당의 저지가 무산됐습니다. 원래는 예산안 부수법안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갑자기 예산안 그 본안 자체를 먼저 올려서 기습이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아들 공천 대가냐 항의하자 야당 수정안 토론까지 차단됐다. 이런 또 거친 주장까지 나왔어요. 지금. 문 화장실 간다며 자리 피한 후 주승용 부의장의 전화에 사회권을 이양했다. 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요. 오늘 먼저 이 두 정당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두 분부터 먼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어떤 생각이시니 각각의 주장이 다를 것으로 분명히 예상됩니다만 정근택 변호사하고 변호사 각각 민주당과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자, 어제 상황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까? 지나친 강행처리입니까? 물론 입당 각 당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텐데 먼저 각 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근택 변호사. 뭐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안은 이제 30일 전에 예.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처리하게 돼 있는데 늦어졌죠. 지금 예. 아마 선진화법 제정된 이후에도 보통 뭐 12월 5일, 6일 전에 예. 처리됐었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있을 때도 예. 전 대표죠 있을 때도 사실 예산안 통과는 어느 정도 해주기로 했었어요. 예. 필리버스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뭐 패스트 법안 상정 예. 안 한다 이 정도로 예. 조건을 걸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합의 아니라고 했지만 심지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을 때도 뭐 조건부이긴 했지만 그 정도 합의는 됐었거든요. 예. 예산안을 뭐 필리버스터나 아니면 이 패스트 법안과 연계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원내대책이 어쨌든 처음부터 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론 이건 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원내 치열하게 대립되는 상황 중에 일관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원내대표도 또 바뀌었거든요. 예. 바뀌는 건 물론 자당 사정이지만 결국 근데 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바뀌면은 뭔가 뭐 정책이 바뀌는 게 예.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예산안 가지고 이거를 뭐 필리버스터나 아니면은 뭐 패스트트랙 법안과 연계시키려고 했던 처음부터 저는 아마 그 원내 대책이 좀 잘못됐던 거고 또 뭐 싸움 중에 장수를 바꿔봐야 별게 없지 않았나. 예. 처음부터 아마 예정된 예.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 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는 이제 그냥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변환보 변호사는 설명 좀 해주세요. 입장을. 일단은 예산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라는 예.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1이라는 초법적인 협의체에서 예. 민주당 여당과 일부 야당, 일부 야당들이 뭐 논의를 해가지고 예. 어느 항목을 증감을 했고 어느 예. 항목을 누가 올렸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된 지 2시간 만에 표결을 했다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심사권을 국회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제대로 된 견제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한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정부 예산에 의한 경기 부양이 분명히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을 작년 올해 충분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500조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 예산, 슈퍼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9%가 넘는 예산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예산 검증도 없이 정부가 일부 야당들과만 그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물론 정적인 비난은 차지하고서라도 예. 지금 과연 예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것이 통과된 것이 맞느냐라는 부담은 분명히 여당과 정부가 좀 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들어보셨다시피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어제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정은걸 실장님께는 본격적인 내용 얘기 좀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사에도 봤지만 어제 통과된 예산이 깜깜이다. 잘 모르겠다. 도대체 뭐가 줄고 빠지고 이유는 무엇이고 누가 주장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 보입니다. 저거는 좀 상세히 공개가 됐으면 하는데요. 깜깜이와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국회의원들이 하면 안 되죠. 예. 국회의 본연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 심사거든요. 그렇습니다. 100일 동안에 정부안을 올려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시간은 사실 충분하다고 볼 수 그걸 있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예, 안 했던 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 시간이 법정 시간이라는 게 예산이 있거든요. 12월 2일 예.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충분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질 않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에서 너무 잘할 테니까 예.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뭐 늘 이제 국민의 혈세라는 표현을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제대로 예. 또 집행이 되고 효과가 제대로 나올 것인지. 근데 그 기능 자체를 국회에서 지금 가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하질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어제의 그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당도 일견 예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안 자체를 필리버스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걸 무작정 넘길 수도 없고. 예. 근데 어제 수정안을 보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무려 15조에 달하는 뭐 여러 수정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냐. 이거는 예를 들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예. 뭔가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것이지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읽히지는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어제 강행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위한 수정안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자체 어제 낸 게요. 저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 부분을 놓고서 예. 여야가 좀 제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합의 처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인데 예. 그것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국회는 당연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 원인 자체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1야당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러면 예. 예를 들면 뭐 장애라든가 삭발 이 심의에 대해서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건지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전체 국회 뭐 여야 할 것 없이 대화 예. 타협이라는 실종돼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예. 뭐 서로다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본인이 만약에 마음만 먹었다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예산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늘릴 건 늘리고 할 수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요. 뭐 물론 한국당 입장에서도 할 어떤 변명이나 사정이 있을 겁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저는 전략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가 워낙에 중요한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아닌데 그거와 연동시키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묶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분리해서 국민들의 관심사 예. 도저히 뭐 필리버스터 이런 걸로 다 막을 수 없는 예. 예산안까지도 같이 놓았던 건 아닌가.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의 실패 문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전략적 보여집니다. 측면에서 뭔가 네. 좀 놓친 게 있다. 자, 최영욱 의원님. 지금 뭐 이 전략적 측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심재철 새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그날 오후에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이제 타협을 한 거예요. 이런 거 합의 예산 처리하고 뭐 필리버스터 일단 처리하는데 물론 조건을 걸긴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요. 심재철 새 원내대표의 리더십 타격받은 거 아닙니까? 타격이 좀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의원총회로 그 예. 합의한 거를 갖고 왔는데 강경파들이 우리가 지난 4월부터 이렇게 대내 투쟁한 거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금 하는데 이렇게 바로 내줄 수가 있냐. 필리버스터고 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강경파의 의견에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또 의견을 바꿨습니다. 뭐 나경원 전 대표 시절에도 6월 달에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하고 추경심사하고 뭐 원탁회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합의한 걸 의원총회 갔다가 또 번복된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뭐 강행이 민주당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설득력도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자 예산안은 뭐 이렇게 어떤가 이제 처리됐습니다만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여기서부터는 패스트트랙이 가야 되는데 어떤 인재 사건이 벌어지는지 또 예. 극한 정적들끼리의 싸움처럼 또 이전 투구가 되는 거 아닌지 예. 사실 그것이 걱정이 되고 예. 공수처법이나 이런 중요한 법들은 사실 굉장히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해지는 정쟁 국민이 꼭 참고 봐야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예산안, 그 중요하잖아요. 예산안 국민의 돈을 쓰는 문제인데 이런 걸 보고 글 때마다 매년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어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로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는 오늘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국회 상황 굉장히 험악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를 연결해 볼 텐데 지금 과연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 서남빛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남빛 기자 전해 주시죠.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그러니까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만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한국당이 이에 대해서 날치기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금 전인 오전 7시 40분부터 국회 로텐더 홀에서 모여서 규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밀실 야합, 세금 날치기 도둑, 예산 날치기,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문희상 의장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뜻이 무시됐고 제1야당의 뜻은 짓밟혔다면서 선거용으로 퍼주는 이런 예산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거고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수 원내대표는 의회 쿠데타, 의회 독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의 규탄대회는 잠시 전 종료가 됐고요. 8시 반부터는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규탄대 열리고 또 혼란상이 또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걱정되는 건요. 오늘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인데 그렇게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선거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날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충돌이 또 걱정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혁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 등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서 열리는 건데요.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이견차가 예산안보다도 선거법이나 검찰개혁법에서 더 컸던 점을 감안하면 오늘 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더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계획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면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남이었습니다. 네, 서남빛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그 예고가 계속된 필리버스터가 또 벌어지고요. 예상대로 그 이후에 또 임시국회가 여러 개 쪼개기로 진행이 되는 모습. 또 혼란상. 내일도 모레도 계속 또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전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국회 상황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놓고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조금 할 말이 없게 된 것 같아요. 법원으로부터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하자 재판장 자꾸 그러면 퇴정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요청을 하는 거냐 이런 뜻이 됩니다. 이른바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위조 혐의와 관련된 공소장이에요.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참 지났잖아요. 이 지난 9월 6일입니다. 시효 1시간 앞두고 쓴 공소장과 그 이후에 조사, 수사를 통해서 만든 추가 기소 내용이 달라서 검찰이 공소장을 좀 바꾸자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이 안 된다. 이거 같은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기소 취소 위기 검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정시 보석 가능성도 언급을 했다. 이게 좀 동일성, 그러니까 뭐 같지 않다라는 거냐. 동일성에 좀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데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정리가 돼 있어요. 지난달 11일 정 씨를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 14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때는 이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3년 6월이었다. 그런데 9월에 첫 기소할 때는 그 시점이 2012년 9월 7일이었다. 이거 시점에 차이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범행 장소 역시 동양대 연구실에서 정 씨의 집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시점과 장소가 달라졌는데 이거는 같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거는 공소장 변경으로 될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 여기도 있습니다.
검찰이 뜻을 굽히지 않자 재판장은 검사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정 명령을 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 분위기가 좀 싸늘해졌다는 거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는데요. 정경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 보석도 검토, 검찰에 경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일시, 공범, 그다음에 뭐 장소, 방법, 목적 등 두 번째 공소장에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범행 방법이요. 최초 기소 때는 총장직인 이미 날인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위에 바뀐 거는 그러니까 캡처한 이미지를 첨부했다. 그러니까 직접 찍은 거와 어떤 이미지를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와 이게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성 인정 안 되고 증거도 없다. 역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은 아직도 증거 복사 중 검찰 비협조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또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검찰이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아직 다 이거 뭐 복사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됐는데 법원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보석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또 경고를 한 겁니다. 이게 충돌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파기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한 끝에 내놓은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는 일에 대해 법원이 경고한 것입니다. 네, 형태 변호사. 사실 이제 공소장 변경이 종종 있어요. 수사하다 보면 뭔가 진척된 내용이 있어요. 추가하는 그렇죠. 과정에 예. 공소장 변경이 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건 왜 그럴까요? 일단 이게 당시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예. 그날 우리 상황을 복기해 보면 공소시간 마지막 날이다. 근데 마침 인사청문회 한 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 10시 넘어감부터 분위기가 어땠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인이 기소될 것 같은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럼 기소의 목적이 뭐였느냐고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뭐 기소했다 그러지만 예. 실제 목적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사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느냐 이런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좀 수사가 이루어져서 확정되고 사실관계 확정돼도 증거도 좀 모인 다음에 이게 그래도 좀 촉박하다. 그럼 먼저 기소해서 그다음에 좀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온 것처럼 예. 5가지가 달라진다 그러면 사실은 뭐 누가 봐도라도 공소장 변경 사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이와 달리 또 뭐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 목적도 중요해요. 그럼 일시 장소, 공범의 대상, 방법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동양대 표창장이라는 것을 위조했다는 것 말고는 사실은 다 바뀐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소장 변경 안 되죠.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 공소 취소할 예.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러면 다른 이제 추가 기소된 데서 아마 뭐 이 부분을 아마 추가로 기소할 것 같지만 예. 제가 보기에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어쨌든 공소권 남용이라든지 기소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공소 제기 후에 강제 수사 단순히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예. 뭐 피의자 신문이라든지 참고인 신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좀 엄격하게 예, 보고 예. 있거든요. 그럼 지금 15개 중에 지금 사문서 위조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제가 보기에 문제될 여지가 많다. 그다음에 뭐 지금 사문서뿐만 아니라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뭐 공문서 위조 같은 경우도 공범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애초에 이게 좀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어쨌든 그런 뭐 여론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 네. 검찰은 처음에 첫 기소를 할 때 이런 상황을 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짧은 시간 내에 급작스럽게 기소를 하면서 아마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범행 행위를 특정한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공소장 변경의 기준을 약간 초과한 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사실관계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첫 기소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는 예. 법 변호사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했었고 기소를 당한 것이냐. 그거는 예. 아니거든요. 사실 분명히
소장장 위조라든가 그 자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점들이 남아 있고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한다는 논리를 끌고 가는 것 자체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죠. 분명히 검찰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갑작스레 기소하면서 무리한 침해 있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등으로 고집을 굽히고 다시 뭐 추가 재기소를 하든가 공소 취소하고 그런 명시적 절차 등을 발발로 가야 되는 것이지 감정 싸움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정경심 교수가 과연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정경심은 문제가 없고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태도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안 받게 되면은 처음에 냈던 공소장은 취소하고 추가로 공소장을 별도로 또 제출하는 과정을 걷게 되는 건가요? 재기소 공소를 취소하고 재기소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사실 더 깔끔하긴 하죠. 그러면은 그 공소시효 문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사문서 위조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죄는 남아 있으니까 그 측면에 있어서 양형에서도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소시효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네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공소시효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2012년 9월로 보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뭐 13년으로 그렇죠. 봤으니까. 13년으로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때 기소를 했느냐. 하필이면 인사청문회 하는 날 물론 뭐 우연히 겹치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 인사청문회 상황을 보면 아니 부인이 기소가 되는데 장관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단 말이죠. 그게 그러면 이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했다라고 제가 보기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보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뭐 설명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 뭐 한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뒤탈이 난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꼼꼼하지 않은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건데 정호감 실장님.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검찰 수사가 타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어쨌든 간에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뭐 시간, 장소, 방법, 앞서 얘기했던 목적까지 다 이제 변화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처음에 수사를 들어간 것이 저는 거듭되는 질문이 뭐냐면 또 정경심 교수라든가 딸의 여러 가지 지금 의혹과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애당초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대대적으로 했던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것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 적합하지 않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 지금 석 달이 넘었습니다. 그 기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선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 문제까지 저기에서 문제가 되면은 과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 정무적인 방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또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경찰은 윤석열 총장이 지난 뭐 국회에서 답변했듯이 명확하게 수사 결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첫 단계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고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보여줄지 저는 굉장히 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된 수사였는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머쓱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이 증거 서류, 이 복사 문제로 그러니까 변호인 측이 이제 복사해서 가져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협조 다 하지 않으면 보석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지금 이 재판장으로부터 듣게 된 상황이거든요. 최하고 고문님. 검찰 수사 이 꼼꼼하게 진행된 거 맞는가? 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요. 사실 그때 뭐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재판부에서 그럼 공판 준비기를 한 번 더 열겠다. 그래서 증거 자료 낼 거는 내고 검찰이 조금 더 이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협조적으로 해달라. 특히 지금 정경심 교수 변호사 측에서도 아직도 그 증거 기록을 복사하고 있다. 이것은 재판부에서 할 때는 자기 보호권을 방해하는 그런 뭐 목적으로 보니까 검찰의 비협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침을 가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피의자든 뭐 검찰이든 같은 그런 권리를 갖고서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공판 준비일이 한 번 더 이때는 좀 거기서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논의가 되면서 예. 예.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건지 한 번 더 지켜볼 기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다시 할지 아니면 앞선 기소를 취소하고 별도의 기소로 다시 또 시작할지 뭐 이런 거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수사가요. 이게 또 이런 중간에 이런 과정이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또 하면 또 이게 정치권으로 가게 되면 또 이게 쟁점처럼 또 얘기가 되거든요. 또 이런 얘기가요. 자, 이번에는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기사가 오늘 있는데요.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제목이 좀 달려 있어요. 김의겸 민주당 복당 신청. 복당 신청. 그렇다면 이게 입당 신청이 아닙니다. 복당 신청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 수순인도. 지금 이 기사는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당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입당을 했다가 탈당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언제 입당을 한 건가? 이런 얘기가 또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본인의 그 논란이 있던 부동산을 매각했잖아요. 뭐 그 차익에 대해서 기부한다 입장 받았는데 그때 나왔던 게 총선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총선 출마 가능성이 더 짙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총선 출마 가능성 부분도 또 한 가지 또 관심 있게 볼 대목이 됩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민주당의 복당 신청 역시 같은 내용의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기사 내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대변인의 복당 허용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열린 우리당이었던 시절 기자신분이었죠. 그 당시에는. 현직 기자신분으로 입당했다가 탈당했던 전력이 있다. 그 과거에 그랬다는 거군요. 그리고 김 전 대변인은 지난주 군산에, 이 아랫부분입니다. 지난주 군산에 사무실을 내고 자기 선거를 도울 참모진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100% 맞는지는 아직은 좀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요. 그럼 여기서요. 김의겸 대변인이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한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제 진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진매각을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다음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좀 캄캄하고 두려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유용한 곳에 제가 쓰임새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게 또 사실입니다. 네, 형대 변호사. 지금 복당 신청을 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당을 했다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사정일까요, 지금? 예전에 아마 기자 있을 때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분이 군산 출신이고요. 군산에 저는 이 부동산을 내놨을 때부터 아마 출마하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대부분 있었잖아요. 이미 사무실도 마련했다 그러고 저는 아마 출마를 할 것으로 군산에 있으면 또 아마 김관영 현역 의원하고 아마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열하게 아마 다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있어요. 지금 아마 이분이 이제 복당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단순히 이게 개인 혼자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이러니까 호남 지역 아마 선거 전체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었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있었던 분이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출마하는 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복당 문제가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은 언론사에 따라서 현직 기자들이 정치 활동하는 거를 막는 언론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가입이라든가 이런 정치 활동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복당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총선 출마 가능성, 정은가. 정당법상의 현역 기자의 입당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근데 김의겸 대변인의 관심은 어쨌든 간에 지난번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논란 속에 나왔는데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정치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동안 사실은 뭐 최순실 예. 관련 문제 여러 가지 특종을 했고 예. 또 그동안에 성실하게 살아온 기자 인생이 있는데 예. 어쩌다 한 방에 상당히 그 비판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출마를 권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권자들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뭔가 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어떻냐 이런 여러 제안을 받고 있고 그 와중에 예. 좀 김의겸 전 대변인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예. 뭐 내년 총선 출마 아마 지역이든 어디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네. 최양호 고문님. 뭐 17일 다음 주면은 판결이 나겠죠. 이게 판단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예비 후보 등록이 17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본인이 요번에 집 매각한 뭐 차액 8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 전에 이것은 기부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복당하고 뭐 총선에 나오는 거는 개인 의사입니다만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계시던 분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지금 퇴직한 상태에서 예. 총선에 나가면 선거판이 이 정권 심판론으로 확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최양호 된다고. 고문님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총선 출마가 여당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많이 부담을 줄 수 있고 그것을 굉장히 호재로 쓸 수 있는 야당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무적 판단을 조금 더 한번 해주시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예. 대해서 뭐 자기의 총선 출마의 의지를 예. 명확히 밝히시려면 예. 12월 17일 예비 후보 등록 전에 차액은 기부를 하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를 하고 싶잖아요. 자, 뭐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저 총선 출마로 뭐 사실상 기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나오네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 신문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총선 출마 가능성과 연결지어서 요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원칙만 따지다 벌어진 일.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연속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분께서는 이 두 가지 일에 대한 의견을 좀 적어서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은요. 원칙을 따졌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좀 상황이 당혹스럽게 됐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학 오면 집 준다는 시골 학교에 성관이 그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집을 준다는데 이게 왜 또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화순의 아산초등학교 학교 통폐합 이런 위기에 있었죠. 그래서 학생 숫자를 좀 유지해야 되니까 전학 오는 가정에게 무료 관사를 준다. 얼마 전에 이런 소식 꽤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오겠다는 가족들이 있었답니다. 신청도 했고요. 그런데 성관이가 군수와 교육감이 이익을 제공하는 거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우려가 있다. 안 된다고 했답니다.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요, 학교 이미 두 가구 선정했는데 이거 어떡하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례에는요, 지원 사례가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육청도 이거는 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여기 교육청 쪽에 얘기가 있어요. 화순교육청은요, 아산초는 적절한 사용료를 학부모에게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와서 이 관사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사용료. 이게 뭐 임대료 형태가 되겠네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 크기가 66제곱미터, 방 크기 6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대략 월세 60만 원이 적절해 보인다. 60만 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취지가 원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정된 학부모들, 그러니까 이미 이걸 신청을 해서 전학 오겠다고 신청한 가정이 있는 거였어요. 이 학부모들은 60만 원을 매달 낼 거면 전학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신청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을 학교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이거 어떡합니까? 가운데 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칙을 지킨 거죠, 사실은요. 선관위가 엄격하게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뜻하지 않게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연도 있습니다. 보시죠. 원자력 연구원.
블라인드 채용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블라인드로 뽑았더니 중국인이었더라. 채용 여부 고시입니다. 이게 원자력 연구원 같은 거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시설이라서 사실은 이 일하시는 분의 국적 문제가 사실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블라인드 채용이면요, 뭐 국적 가리고 다 가립니다. 그냥 면접만 보고 보는데 이 분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래서 뽑았어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뽑고 보니 중국인이더라. 채용 보류, 국가 기밀 누출 우려, 이름 국적 출신 모르는 상태에서 선발했다. 면접 때도 한국말 워낙 잘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원자력 연구직 블라인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것도 원칙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네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은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이 좀 다르죠. 뭐 시골 학교에 집을 준다는 것은 저 이제 인구 시골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같은 것이 사실은 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어쨌든 그 같은 정책을 폄했어가지고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뭐 예견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좀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그 원자력 연구원은 이게 어떤 취지의 기사인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뭐 원자력 연구원의 외국인들은 안 된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기사의 취지는 외국인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원자력 연구원 자체에서 그동안에 그러면 인사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면 근본 전제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라는 근본적인 틀을 제시를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것이 없다는 건지 그러면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건지 이게 어떤 취지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꼼꼼한 부분이 뭔가 좀 미비한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좀 혼돈을 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굉장히 좀 뭐 어떤 정책의 문제보다는 세부 디테일한 부분들 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디테일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최호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원칙을 뭐 우리가 적용하는 이유는 평등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데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하는데 개개인이 다 처해 있는 위치와 능력과 이것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게 평등하게 원칙을 정하는 것. 그래서 정은갑 실장님이 답은 정확히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평적 평등에만 매몰돼 있으면 이런 수직적 평등, 자기의 능력과 그런 상황과 이런 것들이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그러한 원칙, 디테일이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형우택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뭐 이게 선거법 저런 걸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아보는데요. 사실은 걸면 다 걸립니다. 기부행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무상 교복이라든지 뭔가 어떤 특정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선거에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어떤 복지 정책을 펴는 거를 저런 걸로 좀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복지 예를 들어서 물론 전부에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계층 아니면 특정인한테만 하는 거는 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뭔가 이제 기부행위 아니냐, 이익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복지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뭐 출산 장려금이든 아니면 무상 교복이든 사실은 이익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기부행위로 봐서 안 된다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이 중국인 채용 문제도 제가 보기에 사전에 만약에 고지 안 했으면 저분이 만약에 이게 채용이 안 됐을 때 법적 문제를 삼았을 때 제가 보기에 원자력 연구원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고지된 되지 그렇죠. 않은 그런 게 상황이거든요. 없은 상태에서 사실은 쭉 진행이 된 그렇죠.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연구직이라 그러지만 뭐 핵심적인 연구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분을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 처음에 없던 조건이었는데 나중에 뽑아보니까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러면 사실은 뭐 차별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원래 그런 사전에 고지된 게 아니잖아요. 자, 변원범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영남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한마디로. 좀 그러니까 좀 그 뜻은 뒤에
좀 잘 좀 하지 뭐 이런 뜻이 그러니까 됩니까? 사실 너무 경직됐다라는 표현인 거죠. 좀 이제 약간 이제 짜증 섞인 표정으로 왜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예. 좀 하면서 그 조금 융통성 있게 해결하면 다 되는 건데 왜 예. 그렇게 경직되게 일하면서 그러느냐. 그 현 변호사님 앞서 좋은 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 선거법 위반이고 지나치게 좀 자의적이죠. 선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공정한 선거를 해서 예. 관리해서 의견을 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기존 복지 정책 다 문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정책 시행될 때 자체가 이제 그 폐교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좋은 방안이라고 소개가 돼서 고려했던 것이었는데 예. 거기서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관료주의적인 사고를 내서 그냥 강직한 원칙만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조금 융통성을 두고 여러 가지를 고민할 줄 알아야지 예. 그냥 문구 하나에만 얽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바람직하지도 않고 좀이란 말밖에 못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다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톱니바퀴가 굴러가긴 하는데 굉장히 좀 뻑뻑하게 굴러간다. 지금 보면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게 좀 부드럽고 무리가 없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뭔가 윤활유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내용들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요,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김건모 씨, 가수 김건모 씨 기사가 오늘도 또 등장을 좀 했습니다. 김건모, 지금 뭐 성폭행 의혹 이런 뭐 폭로가 지금 나왔었죠. 지금 의견은 양측이 완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은 폭로를 하고요, 한쪽은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경찰서가 수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검찰에 고소가 되는데 이제 경찰서로 간 거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지금 또 다른 어떤 폭로가 좀 어제도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또 다른 여성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제 여기 있습니다. 뭐 내용을 공개했는데 뭐 언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김건모 씨가 시끄럽다면서 뭐 폭행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폭행 관련 내용도 어제 또 추가로 좀 나왔는데 이 부분도 또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일단 정근대 변호사는요. 검찰에 고소했는데 이게 경찰로 갑니까? 통상 이렇게 지휘가 되는 겁니까? 이건 과정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경찰에 직접 고소한 경우는 수사 지휘를 안 받고 바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에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경찰에서 하거든요. 아주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뭐 정치인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근데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내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수사한 다음에 수사 그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습니다. 검찰에. 그래서 대부분의 좀 아시는 분들은 보면 경찰에 직접 고소할 때는 좀 시간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좀 경찰이 그 아무래도 관할 구역에 있으면 뭐 이런 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유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수사를 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검찰에서 어찌 보면 좀 컨트롤한다 그럴까요? 이러기 위해서 검찰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도 보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소 접수장을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뭐 이거 고소사항은 아니다 이러는데 검찰은 고소사건을 잘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지휘 내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받아서 해요. 경찰로 그렇죠. 보내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는 분들은 또 이제 검찰로 고소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근대 변호사도 어떤 의뢰인이 오셨을 때 그런 식의 좀 자문을 하시고 그러나요? 아마 대부분 변호사들이 좀 그럴 걸로 알고 그건 있습니다. 변호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는 절차는. 자, 변호모 변호사. 그런데 김건모 씨 관련해서 추가적인 뭐 의혹 폭로가 있어요. 이번에는 폭행건입니다. 네,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폭행이 나와서 그 성폭행 피해 당한 여성분에 대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도 김건모 씨에 대한 또 다른 폭행을 얘기를 하고 김건모 씨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아마 또 폭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일단 뭐 주장이니까. 물론 이제 주장일 뿐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잘못했다면 처벌을 받는 거는 받기는 하지만 강석 변호사님의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이 사건을 언론에서 취재했다라면 분명히 김건모 씨에게 사전에 반론권을 보장해 줬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로 얘기를 해서 아마 그냥 단독 기사로 나가더라도 뭔가 이제 서로 입장을 반영을 했었겠죠. 근데 단순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조회수를 생각하셨던 건 아니겠지만 일방적인 피해자 주장을 얘기를 하게 되면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로 판명될 경우에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김건모 씨의 반론권도 보장을 해주고 언론의 입장에서 좀 공정하게 좀 팩트를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것이 맞았었던 것 같은데 피해자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라는 방식은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아쉬운 지금 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변호사께서 아쉬운 점을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좀 될 것 같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초등생 장래 희망 유튜버가 3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크리에이터죠. 의사를 제쳤다. 의사가 되고 싶은 초등학생보다 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하는 초등학생 더 많다는 겁니다.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 여기 보시면 순위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운동선수, 교사, 의사, 조리사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요. 운동선수, 교사, 유튜버, 의사. 이렇게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유튜버들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학생 1위에서 3위는 교사, 의사, 경찰.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참신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직업 선택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중학생들은 이런 정도의 선호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좀 더 볼까요? 여기 밑에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에 조리사, 프로게이머도 있네요. 이것도 유튜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경찰관도 들어있고도 가수, 뷰티 디자이너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장혜선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컷은 코트입니다. 아일랜드의 한 다리에 각양각색의 옷이 걸려 있습니다. 번듯한 코트부터 두꺼운 점퍼까지. 벼룩시장이라도 열렸나 했더니 추운 겨울을 보낼 노숙인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걸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 옷들을 모두 수거해버렸는데요. 시민들은 시가 노숙자 문제를 숨기는 데 급급하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네요. 두 번째 이슈컷은 프레이츠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영감을 준 전 야구선수 피트 프레이츠가 34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2014년 전 세계를 달군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는 기부 캠페인인데요. 루게릭병으로 꿈을 접은 프레이츠와 고통을 나누고자 그의 친구들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적된 기금만 우리 돈 약 2,6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비록 그는 먼저 떠났지만 다른 환자들에겐 큰 희망을 남겨준 것 같네요. 마지막 이슈컷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난감한 크리스마스 상품들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때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업체는 눈사람이 그려진 스웨터를 출시했는데요. 자세히 보니 마약 흡입을 의미하는 하얀 선 3줄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장식은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이 일어났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소재로 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현재는 두 상품 모두 판매가 중단됐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제가 시간 조절을 좀 잘못해서 기사가 하나 남았는데요. 시간이 좀 남아서 마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알아박 소식인데요. 존슨 영국 총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침대 없어 응급실 바닥에 누운 아이 사진 보고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서 영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자 존슨 공감 능력이 없다. 조기 총선 악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진이에요. 응급실이 너무 붐비니까 병실도 없고 침대가 없어서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진에서 이런 거 문제 아닙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존슨 총리가 무시하고 다른 소리만 하다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저희가요, 요 부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자가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존슨 총리 앞에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요 문제의 요 사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데 다른 소리만 합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저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그게 기자의 핸드폰이라서 요 사진이 실린 핸드폰이에요. 근데 제대로 보지도 않죠? 그리고 막 다른 소리만 하고 지금 저 모습이 영국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벼랑봉 변호사. 정치인이 공감 능력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 시간이 다 마무리돼서 이 정도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